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시쿤의 상수리나무 여관입니다. 유명 소설가이자 문학 박사인 시쿤은 베이징 작가협회에 재직하면서 국가 1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상수리나무 여관, 젊은 친구들의 모임, 부엌 등이 있습니다. 펑무 문학상, 루신 문학상, 장중원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들은 미래 장소를 상수리나무 여관으로 정했다. 베이징의 동쪽 지역 고층 빌딩들이 생선 비늘처럼 빼곡하고 사람들과 차량의 흐름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번화한 곳에 상수리나무 여관처럼 그윽하고 은밀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여관의 외관은 전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았다. 여관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경멸과 천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지만 이 여관은 고급 호텔의 호화스러움과 쾌적함을 연상시킬 수 없었다. 그저 사람들에게 지나간 시대, 물질이 극도로 부족하던 시절에 여행길에 발을 휘어야 할 때 만나게 되는 잿빛 먼지와 남루함을 기억하게 해줄 뿐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물은 그 남루한 겉모습 속에 금옥 같은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기도 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상수리나무 여관은 대로에 맞닿아 있었다. 길가에 있는 셈이었다. 여관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가 세련된 유명 브랜드의 패션 매장이었다.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도심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성급 빈관이나 왕프 호텔에 버금가는 대형 호텔, 그리고 멋진 변호사 사무실 건물과 오피스텔들이 질비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비스듬히 기울기 시작할 때면 햇빛은 그 마천루 건물들 내면에 박혀있는 유리 거울들을 통해 반사되어 길 건너편 키 작은 건물들의 입구를 뜨겁게 달궈 주었다. 그 강렬한 빛에 진열된 옷의 색깔마저도 퇴색할 정도라 옷가게 주인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하지만 상수리나무 여관은 이 부분에 있어 아무 문제도 없었다. 상수리나무 여관 문 앞에 뜨거운 햇볕을 크고 무성한 두 그루의 상수리나무가 가려주기 때문이었다. 서로 껴안고 있는 그 거대한 나무들은 어느 해 어느 달에 심은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어느 해 어느 달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이 나무들은 무성하게 마구 엉켜있는 울퉁불퉁한 가지 위에 만청부터 민국 시기까지, 민국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장망한 기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나무들 아래로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성한 잎이 제공하는 짙은 그늘을 누리려고 할 뿐 아무도 이 나무들의 과거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두 그루 중 하나는 자성이고 하나는 웅성이라고 했다. 맞는 말일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두 그루 상수리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나와 곱게 뻗은 가지로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구름에 닿을 높이에 이르자 가지가 뻗기 시작하더니 몸체가 기울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둥글고 단단한 열매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애무했다. 더 위로 뻗어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서로 몸이 완전히 뒤엉켜 요염하고 생기 넘치는 자태를 갖추었다. 이렇게 두 나무는 서로를 완전히 껴안아 하나가 되었다. 뒤엉킨 가지에서 작고 앙증맞은 상수리나무 열매들이 자랑스럽게 떨어질 때면 위에서 떨어지는지 아래서 떨어지는지 어느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상수리나무 여관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상상과 정감으로 위로를 제공했다. 이메이는 상수리나무 여관에서 미래를 갖기 위해 이 나무 아래에 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벅찬 감정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 보곤 했다. 상수리나무 여관의 이름은 이 나무로 인해 지어진 것이다. 상수리나무 여관의 연륜 역시 이 오래된 두 나무와 비슷했다. 단지 여관이 있는 터가 원래 여관이라 불리지 않았을 뿐이다. 원래 이 자리는 청대 어느 친왕의 왕부였다. 이 오래된 도시에서 역사는 이미 가장 중시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과거의 조대가 담긴 그 간 저택의 마당이나 호문세가의 저택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역사의 경관이 되지 못했다. 지금은 실리주의의 원칙이 지배하면서 모든 문물이 오늘날의 생존에 적합한 물질적 편리로 개조되고 만 것이다. 상수리나무 여관도 전 왕조의 재산이었으나 지금은 신흥문화 사업가인 이메이 애인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상수리나무 여관을 정기적인 미래의 장소로 선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메이는 상수리나무 여관으로 가고 있었다. 5월의 날씨는 대단히 맑았다. 햇빛이 윙윙거리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미래를 즐기러 가는 이메이의 발걸음은 햇빛으로 짠 양탄자를 밟는 것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마음이 급할수록 걸음이 순조롭지 못했다. 도처에 황금빛이 반짝였다. 건물과 거리 양쪽에 방금 봄을 지나온 나무들, 모든 것들이 5월 상순 오전 10시의 비스듬한 햇빛 아래서 실록을 즐기려는 들뜬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시로 경적을 울리면서 무게 전차가 2개의 차선 위를 오갔다. 전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런 목표점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몹시 평화롭고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메이도 최대한 걸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었지만 앞발이 뒷발을 잡아 끄는 듯한 발걸음이 마치 불을 끌어가는 사람 같았다. 어제 오후에 오늘 상수리나무 여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로 이메이의 심장은 기의 수축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수시로 불안정한 박동을 보였다. 어제 저녁에 그녀는 일부러 심신이 피곤한 사람처럼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꼭 감고 잠이 든 그녀는 이불로 자신을 꼭 감싸 남편 다평이 덤벼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한 달 가까이 출장으로 남방의 몇 개 도시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라 오랫동안 애인과의 미래를 즐기지 못했다. 한 달 만에 애인을 만나면서 그에게 가장 훌륭하고 신선하며 생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했었다. 이럴 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남편의 존재였다. 그가 언제든지 달려들어 애써 유지한 그녀의 상태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었다. 때문에 사전에 조심스레 방비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남편 다펑은 목욕을 하고 침대에 올라와서는 먼저 베개 옆에 얼굴을 대고서 그녀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고는 속을 떠보려는 듯이 헛기침을 몇 번 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고양이 같았다. 이메이는 눈을 꼭 감고 있기는 했지만 가슴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호흡을 멈추고 아주 오래 숨을 참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복하는 가슴이 마음속 긴장을 여지없이 노출시켜 버렸을 것이다. 다펑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흥미를 잃었는지 제자리로 미끄러지듯 누워 책을 한 권 집어들더니 팔락팔락 소리를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렸다. 이메이는 숨도 크게 내쉬지 못하고 어서 남편의 몸이 식고 전등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서 조용한 밤 내내 이메이는 마음속 격정을 감추고 명상을 하면서 곧 다가올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새로 된 사자 모양의 문고리가 달려있는 상수리나무 여관의 붉은 칠 대문을 생각했다. 대문에 들어서면 나타나는 영벽과 수화문을 지나 더 깊이 들어가면 천정과 분수, 포도농쿨이 나오고 다 합쳐서 4개의 문을 지나 들어가야 깊은 마당이 나왔다. 마당 양쪽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는 긴 해랑이 있고 해랑 아래에는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고 반듯한 자세로 그녀를 맞아주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 그녀를 맞아주는 그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매번 물같은 눈동자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그 눈길 아래서 이메이는 몸이 흐물흐물해졌다. 발밑에 아무것도 받쳐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면 마치 고갯덩어리가 불판 위에 얹힌 것 같았다. 그는 해랑을 관통한 다음 마당을 넘어 그녀를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고정된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벌어지는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메이는 몸이 본능적으로 무너지면 내분비 계통에 맵고 뜨거운 긴장이 발생했다. 이것이 그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아주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한밤중 남편의 숨소리와 자기 집 지붕 아래서의 구속은 이미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싶은 갈망이 그녀의 모든 세포를 충만하게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이는 일찌감치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룻밤을 전전반측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만 새카맣게 태운 터였다. 모든 일이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다. 핏발이 가득 선 두 눈은 피곤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고 반대로 그다지 밝지 않은 방 안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했다. 동공 안에서 무언의 긴장이 타오르고 있었다. 발 뒤꿈치가 구름을 밟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 여기저기를 사뿐사뿐 날아다녔다. 입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에 없는 인사를 건네며 난방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사무실 동료들에게 나눠주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갑자기 몰라보게 예뻐진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던졌다. 이봐 이메이, 이번 출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이메이가 말을 받았다.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누구나 30이 넘으면 예순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에요.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웃는 낯으로 농담 섞인 인사를 나누고 말 장난을 하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서야 서둘러 테이블 위에 자잘한 문서들을 재빨리 처리한 이메이는 일을 보러 나간다고 핑계를 대고 번개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민첩하기가 귀신 같았다. 돌발 상황이 걸음을 붙잡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수도 베이징에서 신문사 사무실의 테이블을 하나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메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에 와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눈 깜짝할 사이에 7, 8년이 흘렀다. 세월은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 어느새 그녀도 승진 시험을 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제야 그녀는 이 직장에서 평소에 희희낙낙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기만 하면 금세 경쟁자가 되거나 가상의 적으로 변해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밟지 못해 안달인 것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일단 성인 사회로 들어선 뒤로는 뜻밖에도 친구 하나 사귈 수 없었다. 이메이는 직장에 출근한 첫날이 공교롭게도 사무실 사람들 전체가 함께 부장님 댁으로 사모님 문병을 가던 날이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부장의 아내는 위안말기였다. 이메이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사람들과 차 한 대를 함께 타고 따라갔었다. 부장님 댁에 도착해 보니 부인은 침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침대보는 눈처럼 희었고 부인의 얼굴은 서리처럼 창백했다. 집안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량함과 참담함이 방안 가득 퍼져 있었다. 부장은 그 옆에 장승처럼 서 있었다. 고등학생인 그들의 딸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이 가득한 눈을 한쪽으로 돌리고 서 있었다. 부장 부인은 아직 정신이 멀쩡한 편이라 사람들을 다 알아보았다.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부장은 이메일을 그녀 면전으로 밀면서 우리 부에 새로 배정되어 온 신입 직원이라오 하고 소개했다. 이메이는 낯선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엉거주춤 부인의 침상에 다가가 단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면서 말했다. 이메이라고 합니다.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갓 배정되어 왔습니다. 부장의 부인은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고는 환자 특유의 힘은 없지만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메이는 그녀의 두 손이 너무나 차갑고 축축한 데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아련한 눈빛으로 완강하게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대로 떠나고 싶지 않아 뭔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일주일 후 부장의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반년 후 부장은 재혼을 했다. 다시 2년이 지나 부장은 직장 내에서의 인사 갈등으로 인해 사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남방으로 떠났다. 부장의 신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메이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상사가 너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메이는 또 부장 부인의 병문안을 간 것이 베이징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 이후로 어떤 베이징 사람도 그녀를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사무실 동료의 범위를 넘어선 그 어떤 깊이 있는 접촉도 없었다. 베이징 사람들의 가정을 거론할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얀 참담함과 처량한 냄새가 가득한 집만 떠올랐다. 베이징이란 도시는 정말 이상했다. 이메이는 종종 어렴풋하게 이 도시는 겉으로는 대단히 다정하고 친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냉담하고
공허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이징에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넉넉하고 유머가 풍부한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간의 거리가 대단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선하고 친절하고 남을 거부하지 않는 웃음이 걸려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남을 경계하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모두들 문을 닫으면 공공의 장소에서 공명과 실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가전을 펼치다가 고개를 돌려 집으로 흩어져 돌아가면 대문을 철저히 걸어 잠그고 서로 밀모된 초대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메이는 자신이 이 도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10년 넘게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학생 시절을 지나 지금은 갑자기 사회의 집단 속으로 깊이 내던져져 아무 재미도 없이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재미가 없었다. 처음에는 가슴에 낭만적 이상이 가득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충만했지만 점점 주위의 분위기에 마모되고 사라져버려 남은 것이 없었다. 수없는 포기와 수련을 거쳐 점점 기회주의적인 기질과 임기응변의 능력만 드러나 결국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골수분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바삐 돌아치면서도 마지막에는 얼마나 바쁘게 살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바빴다. 일하느라 바쁘고 사느라고 바쁘고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바쁘다 보니 늙지도 않아 지치고 쇠락한 기분이었다.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살아있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살아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일생을 바쳐도 연마할 수 없는 거대한 학문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전혀 재미가 없는 데다 직장 생활마저 권태감으로 가득 찰 때쯤 수이무이한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업무상 인터뷰 대상이 바로 지금의 연인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눈앞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번쩍이는 그런 것이었다. 일종의 연소이자 애틋함이었고 반역의 불안감이었다. 이런 느낌이 한순간에 그녀의 생명을 다시 가동시켜 놓았다. 이 사내의 부드럽고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베이징 토박이 억양과 허공에서 윙윙 공명을 일으키는 권설음, 수려하고 잘생긴 용모와 전혀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자태가 첫눈에 그녀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도시에서 새로운 사랑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과 이 도시에 사는 또 다른 생명 사이에 줄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한순간에 그녀의 삶에 빛이 밝혀지고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과 종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붙잡기가 쉽지 않았다.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다. 한 번 또 한 번 병렬된 두 개의 로켓이 점화되자마자 끝없는 연소와 폭발의 쾌감과 함께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다. 사뿐사뿐 가벼운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온 이메이는 먼저 우체국에 들러 곧 기한이 만료되는 원고료 명세서 2장을 처리했다. 행복한 영혼인 그녀는 가는 길 내내 경쾌한 걸음이었다. 몸 전체에 빛이 가득했다. 연인들의 미래 장소로 달려갈 때 달콤한 즐거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밀한 빛이었다.
그 빛은 길가 우체국의 그 침침한 창구마저 환하게 비춰주었다. 우체국 출납 창구의 아가씨는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참지 못하고 여러 번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창구 아가씨의 눈길에 이메이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제야 자신의 얼굴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바보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달콤한 아름다움에 푹 담가졌다가 다시 술잔 속에서 팽창된 멍청한 웃음이었다. 얼른 정신을 차린 이메이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빨개졌다. 그녀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머릿속에서 잠시 상수리나무 여관을 잊으려는 것 같았다. 오는 길 내내 그녀는 상수리나무 여관만 생각하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상수리나무 여관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가 어떻게 몸을 이끌어 우체국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우체국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명세서에 번호를 써놓은 것 뿐이었다. 창구 아가씨가 다 합쳐서 얼마를 찾으려 하느냐고 묻자 갑자기 정신이 든 그녀는 얼떨결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창구 아가씨가 명세서를 흔들면서 거칠게 말했다. 잘 계산해 보시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적어서 내세요. 가벼운 재난이었다. 하지만 이메이는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면서 무사히 일을 다 처리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기죽지 않고 창구 아가씨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그녀는 남을 탓하고 따질 시간도 없었고 마음에 여유도 없었다. 몸을 돌려 우체국에서 나온 그녀는 다시 도시의 건조한 거리로 들어섰다. 이제 됐다. 곧장 상수리나무 여관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었다. 햇빛이 젊은 여인 이메이의 온몸을 따사롭고 부드럽게 취하도록 밝게 비춰주었다. 햇볕에 따스해진 이메이의 새까만 머리칼이 어깨 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잔잔한 향기와 함께 5월의 눈부신 햇빛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그녀는 아래턱을 가볍게 위로 치켜들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걸으면서 햇빛이 눈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느꼈다. 하늘에서 어지럽게 꽃잎이 휘날리는 것 같은 햇빛에 마음속으로 한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행복이 너무나 미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계란 같은 얼굴도 5월의 햇빛 속에서 천천히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툭 하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커다란 빗방울은 정확히 그녀의 입술 위에 떨어졌다. 어머, 이상하네. 비가 오나? 이메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맑기만 한 하늘에는 비가 온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길가의 나뭇잎들도 그렇게 다정하고 평화롭게 햇빛에 온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속으로 날씨마저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는 걸 보니 자신이 너무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몇 걸음 걷는 사이에 또 콧등으로 축축한 액체가 미끄럽고 간지럽게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콧물인가? 이상한 일이었다.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콧물이 흐르는 걸까?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입가를 문질러 보았다. 뜻밖에도 액체는 더 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손에 든 휴지를 살펴보았다. 맙소사, 코피가 난 것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걸까? 이메이는 잠시 당황했다. 잠시 구체적인 전후 관계를 따질 수가 없었다. 그저 끈적끈적한 남방의 날씨에 너무 오래 노출되었다가 돌아와 북방의 날씨에 미쳐 적응하지 못해 비강 내 모세혈관이 파괴된 것이라고 유추해 볼 뿐이었다. 이 순간 이메이의 유일한 반응은 황급히 핸드백 안에서 휴지를 꺼내 한 장 한 장 코를 틀어막고 코 주위를 닦는 것이었다. 그녀는 코를 막고 닦으면서 황급히 주변을 살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 큰 여자가 길바닥 한가운데서 코피를 흘리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보기 안 좋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오늘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대단히 세련되게 분장을 한 상태였다. 최대한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 안에는 레이스가 많이 달린 속옷을 입고 겉에는 모직으로 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회색은 이 계절에 젊은 여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쿨하고 세련된 색상이었다. 여기에 회색 아이섀도우와 옅은 검정색 립스틱을 더하면 오는 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나친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다시 쳐다볼 것 같았다. 문제될 것이 없었다. 길거리에서 코피 좀 흘렸다고 해서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는가. 5월 베이징의 대로에서 젊은 여자 이메이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황당함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평소 이메이에게는 혈액 공포증이 있었지만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적이나 갑자기 자신의 피가 나오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때문에 그녀는 이번 코피 사태에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 말없이 코를 문지르면서 손으로 가릴 뿐이었다. 두 팩의 휴지는 금세 다 떨어지고 손으로 입술을 가렸지만 피는 아직 멎지 않았다. 계속 피가 흐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뒤로 젖히면서 좌우를 살펴보았다. 길가에 작은 잡화점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황급히 잡화점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휴지 몇 팩을 사서는 그 자리에 서서 코를 닦기 시작했다. 다급하다 보니 실수로 피 몇 방울이 옷에 묻고 말았다. 마음이 아팠다. 피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더해 이제 옷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왔다. 그녀는 휴지로 콧구멍을 막아 잠시 지혈을 한 다음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잡화점을 나왔다. 손도 어쩔 줄 모르고 마음도 어쩔 줄 몰랐다. 다급해진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정신없이 올라탔다. 기사는 얼굴이 새빨개진 데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에 올라탄 이 젊은 여자를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이메이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등시 동구변 호사빌딩이라고 말했다. 남편 다평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지금 그녀가 있는 곳에서 남편이 있는 변호사 빌딩과 애인이 있는 상수리나무 여관은 거리가 똑같았다.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였다.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의 사무실로 달려간 것이다. 변호사 빌딩에 도착한 그녀는 먼저 로비에서 19층으로 전화를 걸어 비서 아가씨에게 다펑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다펑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1층에 있으니까 좀 내려와 줘요. 다펑은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아내가 로비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그는 황급히 그녀에게로 달려가서는 얼굴을 손으로 받치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물었다.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어느 놈이 이랬어?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남편의 이런 물음에 그녀는 우왕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동안의 당혹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온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품 안에 몸을 던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피가 났어요. 다펑이 말했다. 이런, 난 또 무슨 일이라고 바보같이. 울지 마. 뭘 그런 일 가지고 울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펑은 그녀를 보듬어 화장실로 데려가서는 바깥쪽에 있는 공용수로 얼굴을 닦아주고 몸을 부축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에도 가볍게 물을 적셔주었다.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두 사람을 이상하다는 듯한 눈길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갔지만 다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돌보는 데만 전념했다. 과연 이런 방법이 효험이 있었는지 금세 코피가 멎었다. 다펑은 아직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아내를 데리고 19층으로 올라갔다. 이메이도 전에 그의 사무실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다. 남편 회사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동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이메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 거예요? 이메이 아니에요? 이메이, 더 예뻐졌네요. 이메이, 이렇게 날씬하다니. 우리한테도 비법을 좀 알려줘요. 방금 놀랍고 두려운 일을 당했던 이메이는 이런 인사와 환대에 몸과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다펑은 그녀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면서 편하게 좀 앉아있으라고 하고는 자신은 자리로 돌아가 고객들을 응대했다. 이메이는 따스한 차를 마시면서 제각기 바쁘게 일하는 다펑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동안 이내 안정과 활기를 되찾았다. 사무실 안의 모든 것이 익숙했다. 남편과 남편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도 그녀에게는 신기할 것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이 사무실의 모든 것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이메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상수리 나무 여관에서의 미래였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그녀는 살그머니 화장실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는 길에 갑자기 번거로운 일이 생겨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거울을 보면서 정성껏 화장을 고치고 세척제를 이용하여 옷에 묻은 핏자국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지웠다. 거의 원래 상태를 회복한 것 같다는 판단에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다펑이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갈 것을 권했다. 이메이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차라리 일찍 집에 들어가 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펑도 그럼 그렇게 하라면서 집에 돌아가는 즉시 먹을 것을 챙겨 먹고 한숨 푹 자라고 당부했다.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면서
다펑은 저녁은 자신이 밖에서 사가지고 갈 테니 하지 말라고 일렀다. 이메이는 알았다고 대충 대꾸하고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남편의 이런 살뜰한 보살핌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터라 특별히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이처럼 살뜰한 당부와 배려를 통과한 그녀의 눈앞에 마침내 상수리나무 여관이 나타났다. 오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저 멀리 상수리나무 두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 너무나 눈에 익은 광경이었다. 암수 한 쌍인 두 나무는 서로를 끌어안아 무성한 잎이 한 덩어리로 뒤엉킨 채 5월의 햇볕 속에서 지백이 팽창하고 있었다. 일시에 이메이의 기분이 확 바뀌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이한 감정이 솟아나왔다. 오래 기다렸던 미래가 바로 눈앞이었다. 이런 격정과 갈망이 뜻밖의 사고로 도중에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애인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시 불이 붙을 것이었다. 상수리나무 여관의 분위기는 변호사 빌딩과 사뭇 달랐다. 분위기가 다르다기보다는 이메이의 감정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변호사 빌딩의 남편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아 무척 편안했다. 하지만 상수리나무 여관에서는 모든 것이 애매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신부는 비밀이었고 공허한 마음은 무형의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공허함 속에 둥근 문고리가 달린 붉은 칠한 대문과 영벽이 있고 푸른 등나무 덩굴과 회색 가산석, 몇 그루 오래된 회나무, 분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수의실이 있었다. 수의실을 지키는 애인의 먼 친척이 애매한 눈빛과 속마음과는 다른 어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메이 아가씨 오셨군요. 안으로 드시지요.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척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이 이메이의 가슴을 울렸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미래의 서막이 심부름을 하는 이 친척의 입을 통해 열리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주랑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똑같은 눈빛이었다. 격정적이고 뭔가 갈망하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먹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인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 그녀는 모든 혈도가 막히는 기분이었다.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가 마음껏 자신을 바라보도록 눈빛으로 자신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야 도착했군요. 뭐 좀 먹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가 마침내 먼저 입을 열어 전신이 굳어있는 그녀의 마비 상태를 풀어주었다. 아직 안 먹었어요. 그녀가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약간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식사부터 합시다. 이렇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끌려 모퉁이를 돌아 순순히 레스토랑으로 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항상 사장을 따라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여자를 이 집 지배인도 금세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모를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지 이미 반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반년이라는 세월은 연인들이 처음 만나 서로 스스럼 없는 상태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집 종업원들은 두 사람의 시중을 들면서 하나같이 애매한 눈빛과 가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은 간단한 커피와 간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미래의 쌍방 모두 음식을 손에 넣지 못했다. 그녀는 오는 길에 한 차례 황당하고 놀라운 일을 당했고 방금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느슨해지고 위도 풀리기 시작한 터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저 좀 쉬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음 프로그램의 상연을 애타게 갈망하는 그는 곧이어 벌어질 일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었다. 감정이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눈에 아름다운 대상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음식에 대해 관심이 있을 리 없었다. 두 사람은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마지막 헤어진 이후의 일들에 관해 이것저것 오래 묻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시종 단정한 자세로 앉아 조금 긴장하고 있었다. 권태로운 기분을 감추면서 최대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청초하고 감동적이며 섹시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요염하고 달콤하게 웃어 보였다. 자신의 감정을 포만감으로 가장하면서 짐짓 가벼운 눈빛을 보였다. A는 남편이 아니었다. 아무리 풀어진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A는 어떻게 말해도 일종의 사교일 뿐이라 애인 앞에서는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야 했다. 그녀는 앉아있는 것이 너무 피곤했다. 느낌이 있는 말투를 유지하는 것도 몹시 힘든 일이었다. 커다란 노력을 거쳐야만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다리를 꼰 채로 얼굴에는 그윽한 미소를 담았다. 붉은 입술이 쉴 새 없이 듣기 좋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투명한 화장품으로도 가리지 못하는 피로와 노곤함이 무정하게 드러났다. 얼굴에 건조한 피부가 탄력을 잃어 평소에 그 매끈매끈한 청춘의 광채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만 세심해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완전히 욕정에 젖어있는 눈빛이 그녀의 혼을 빼내기라도 할 듯이 그녀의 몸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로 그의 흥분을 깨고 싶지 않았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기쁨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한 원망도 생겼다. 늦게 온 이유도 묻지 않고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의 무심함이 괘씸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나서서 설명을 하거나 왜 묻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그저 음식을 좀 더 열심히 먹고 커피도 마셔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겠다고 자신을 격려할 뿐이었다. 방금 커피를 한 잔 마신 그녀는 한 잔을 더 주문했다. 이런 식으로 방금 드러나기 시작한 억울한 마음을 진한 커피에 실어 다시 뱃속으로 삼키고 싶었다. 마침내 식사가 끝이 났다. 이제 두 사람은 조각 정식이 있는 옥란간을 따라 하나하나 원자 둘을 지나고 원자 안에 오래된 나무와 짙은 그늘을 지나 마침내 항상 묵었던 18호 방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는 예전처럼 그녀를 보듬었고 예전처럼 팔과 어깨의 힘으로 그녀의 허리를 휘감았다. 그녀는 너무나 피곤했다. 이런 동작을 체감하거나 감흥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했다.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었다.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자마자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허리를 감은 채 꽃이 아로새겨진 문 위로 몰아넣고 강렬하게 키스를 퍼부었다. 진정한 연인들이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열정적인 키스였다. 그의 혀가 다급하게 그녀의 입 구석구석을 훑었다. 두 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재빨리 단추를 풀고 레이스가 많이 달린 브래지어 안으로 헤집고 들어갔다. 손가락과 입술이 동시에 치마 속을 파고들었다. 숨 쉴 틈도 없이 다급한 몸짓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그의 욕망도 너무 오래 억눌려 있었다. 쉭, 쉭. 코로 내뿜는 그의 숨소리가 몹시 거칠었다. 혀끝이 촉촉히 젖었다. 문에서 침대까지 가는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문가 부드러운 양탄자 위를 한몸이 되어 뒹굴었다. 달궈진 연탄처럼 뜨겁고 딱딱한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맹렬하게 그녀 몸 안으로 들어오자 불에 든 것처럼 따가웠다. 그의 몸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혈관이 아직 차갑다고 느꼈다. 아직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왠지 좀 껄끄러웠다. 몸이 뻣뻣하고 가벼운 통증도 느껴졌다. 오는 길에 코피가 나는 뜻밖의 상황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와 충분히 보조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이고 그와 거의 동시에 발동이 걸렸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두 사람은 호흡이 비교적 잘 맞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 순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일고 있었다. 혈액 공포증의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이었다. 먼저 꼭 안아주고 다정스런 말로 위로해 주기만 하면 곧바로 그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그녀는 그가 안아주기만을 갈망하고 있었다. 사랑이 가득 담긴 포옹을 원했다. 하지만 그는 참지 못했다. 그녀의 상태와 심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시간은 아주 길었다. 여러 차례 파도가 밀려오면서 힘껏 용솟음치기를 반복했지만 그녀는 잔잔하기만 했다. 정체되어 흐르지 못했다. 그녀는 참으면서 그가 하나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밀려와 가볍게 그녀를 짓눌렀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자.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달래고 훈계했다. 좋을 때도 있지 않았던가. 어느 날 저녁에는 그와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즐긴 적도 있었다. 하고 또 하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엉켜 있었다. 미칠 듯한 연소 속에서 둘이 함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때의 모습에는 오늘도 없었고 내일도 기약하기 어려웠다. 무상으로 남의 아내와 남편을 사용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망가져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몸이 사랑에 충분히 젖지 않았다. 이런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성교에 그치는 행위라면 너무나 지루하고 공허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는 후회하면서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고 경멸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면서 중간에 저지하려 했다. 체위를 바꿔 속도를 늦춘 다음 잠시 멈추고 기다리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너무 단단히 몸에 힘을 주고 있어 저지하거나 체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멈췄다가는 그가 당장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한 번은 둘이 미친 듯이 사랑에 몰두하다가 잠시 멈추고 쉰 적이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칠 건가요? 그가 말했다. 지진이 나면 나는 거지. 난 하던 일부터 마치고 볼 거요. 그녀는 활락을 멈출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저라면 곧장 일어나서 도망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날 두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을 일으켰었다. 그는 불처럼 뜨겁게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몰래 도망치고 있었다. 온갖 생각을 하느라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사랑을 나눌 때는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화살과 시위처럼 미끄러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묵계가 필요했다.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면 호흡을 맞출 수 없고 완전한 행위가 불가능했다. 감동적인 곡조를 완성할 수 없었다. 이때 그가 그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녀가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고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면서 살뜰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빠져나간 그녀의 정신을 되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 자신의 쾌감만 생각하느라 다른 것에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고 그녀의 반응도 살피지 않았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던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아주 멀리 보내버렸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뿐이었다. 자기 혼자 100m 저병으로 미친 듯이 물살을 가르는 수영선수처럼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사람이 결국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녀는 그를 힐끗 쳐다보다가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가. 그가 베이징 토박이의 혀말린 소리로 달콤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멀리 달아난 그녀의 마음도 금세 되돌릴 수 있었다. 뜨거운 열정이 담긴 촉촉한 눈으로 다정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녀는 뻣뻣한 몸에 갑옷을 풀고 자신의 뼈마디까지 기꺼이 그의 재단에 봉헌할 수 있었다. 그의 콧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귓속말 한마디에 온몸이 녹작지근해졌다. 이 사람이 바로 그였단 말인가. 눈앞에 있는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었다. 너무나 거칠었다. 너무나 흉한 모습이었다. 전에는 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전에는 그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요괴가 변한 것처럼 그토록 완미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눈이 멀었던 것이 분명했다. 사랑의 광량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사실 그녀도 눈이 멀었었다. 눈을 감고 그 짓을 한 것이다. 누가 감히 허망한 사랑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겠는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약간의 환상과 실제마저도 전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녀는 그래도 그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들을 붙잡고 싶었다. 이 화려한 속세의 공허함 속에서 뭔가를 잡고 싶었다. 생명의 품질과 중력, 그리고 격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랬다. 이런 모습이었다. 눈앞에 다가오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이 하나로 엉켜있을 때도 사실은 각자 자기의 역할만 하고 있었다. 그는 그이고 그녀는 그녀였다. 어느 누구도 상대를 돕거나 돌봐주지 않았다.
이 공허한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동작의 속도를 높일수록 그녀의 원망과 억울함도 더해갔다. 원망의 감정이 두 사람의 쾌감의 교류와 소통을 방해했다. 그녀는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다. 여자가 이 지경에 이르러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극기 복례였다. 자신의 몸으로 또 다른 몸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아주 무겁고 멍청한 사내를 받아주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사정을 앞당겨 무거운 짐을 벗고 그를 자기 몸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었다. 무거운 짐을 벗는다고? 이런 생각이 가장 큰일이었다. 정말로 큰일이었다. 너무나 큰일이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다.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도 친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변해버렸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남편인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원래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기 때문이다. 애인들 사이에는 약속도 없고 미래도 없는 법이었다. 공동으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오늘과 현재, 이 순간에 활락이 있을 뿐이었다. 서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뿐이었다. 서로에게 몸을 내어주고 활락을 찾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거래로 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서도 안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었다. 아는 채로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해달라는 요구조차 할 수 없었다. 단순한 애인일 때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어야 했다. 그래야만 감정의 환상과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과 구별할 수 있었다. 애인이 함께 있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었다. 얻어내려는 것만 있지 봉헌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애인이라는 관계는 원래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심한 피로를 느꼈다. 애인이라는 관계는 원래 이처럼 피곤한 것이었다. 애인이라는 관계는 이처럼 연약하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깨져버려 그동안의 모든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렸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떠한 보장도 없고 보장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오는 길에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녀가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애인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사무실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위로할 줄 알았지만 애인은 그녀에게서 뭔가 얻을 생각만 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스스로 찾고자 했던 것일까?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미래 도중의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남편과 애인에게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대접을 받았고 덕분에 양자를 확연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줄곧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거부해왔고 두 사람의 우열을 따져 줄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서로 대체할 수 없이 동등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의 정도가 같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만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어차피 남편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애인에게는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었다. 애인은 잘 아는 남이기 때문이다.
남편에게서는 휴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애인에게서 얻은 것은 일종의 연소였다. 대부분의 사건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연소가 아니었다. 억울하고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울 곳이 필요했다. 안겨서 울 수 있는 따스하고 안전한 사람의 품이 필요했다. 육체의 연소는 어쩌다 한번 필요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영혼의 위안과 만족을 원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자신만의 욕망에서 출발하여 두 남자를 요구하고 평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던가 하고 자문하기도 했다. 이메이는 갑자기 허공에 높이 떴다가 아주 어둡게 그리고 매섭게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상수리 열매가 연그렀다. 하늘을 향해 서로를 끌어안은 무수한 가지와 잎 사이에서 후두둑 땅바닥 가득 황갈색 상수리 경과들이 떨어졌다. 탱탱하게 잘 익은 이 경과들이 누구 것인지 어느 나무에서 떨어진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린아이들 몇몇이 상수리나무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딱딱한 상수리나무 열매를 서로에게 던지며 놀고 있었다. 이메이는 다시는 상수리나무 여관을 찾지 않았다.